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45편까지 하시면서 제가 바로 찾아뵐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모든 걸 마무리 짓느라고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현장에 도착하시면 낚싯대를 무조건 다 쓰던 낚싯대니까 줄이 원줄이 매 있으니까 그대로 던져서 물 위에 띄워 놓습니다. 이걸 띄워 놓으면은 보통의 바늘이 달려 있다 할지라도 찌 상단이 케미가 달려 있거나 주간 케미가 달려 있거나 어떤 특수한 방울 같은 것이 달려 있지 않는 한 물에 가라앉게 됩니다. 바늘 무게 때문에. 이 찌의 경우는 지금 바늘이 달려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세팅을 하고 수심을 맞춰 놓은 상태라서 지금 안 보이지만 제가 바늘을 띄워서 던져 놨습니다. 수심을 맞춰 놨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단 찌는 현장에 도착하면 적응부터 시키셔야 됩니다. 자, 찌가 적응하도록 해 놓고 떡밥은 금방 갤 수 있으니까 떡밥을 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론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떡밥을 개는 요령은 지금 봄철에는 잡음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한 중간에 떠 있는 고기를 밑으로 끌고 들어가는 요령도 주간 낚시에선 중요합니다. 봄철에는 수온이 하층 온도와 상층 온도가 오후가 되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완충시켜 줄 수 있는 게 미끼입니다. 고기를 끌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용이한 미끼를 만드는 것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오늘 쓸 미끼는 4가지를 선정을 했고요. 어분 글루텐, 요거는 새우 어분을 넣고 기타에 집어제 여러가지 글루텐 등이 혼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에코 스페셜 뉴 에이스, 뉴 에코라 그러죠. 뉴 에코. 이거는 어분 중에서 새우 어분이 아닌 청어 어분입니다. 청어 어분을 청어 계열의 어분이 들어가 있는 어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거죠. 이미 혼합되어 있어서 이거 단품만 쓰셔도 훌륭한 제품입니다. 다음은 파워 펠렛입니다. 이 파워 펠렛은 대립 있고 조립이 있는데 이 대립은 파워 펠렛 대립은 집어 능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파워 펠렛 대립을 좀 더 후청해 줄 겁니다. 그리고 알파경으로 마지막 후 코팅을 하게 될 겁니다. 알파경으로 후 코팅을 합니다. 이번에는 방식이 다르게 후 코팅 방식으로 선택합니다. 자, 우선 어분 글루텐을 먼저 하겠습니다. 어분 글루텐, 오늘은 계량컵을 특수하게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쓰시는 소주컵입니다. 다이소라고 하는 데인데 저 다이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다이소라는 데 가서 먼저 이걸 사서 손님들에게 드려봤더니 엄청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이 떡밥 그릇으로 소주컵, 여러분 소주도 드시고 남는 걸로 닦아서 떡밥도 개시면 됩니다. 이 어분 글루텐 하나 무조건 개근할 때 몇 cc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한 컵 기준을 이렇게 잡으셔도 된다. 소주컵 한 컵, 이게 약 60cc 되는데요. 그런 건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 컵 넣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실 분은 2컵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은 4종류의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4종류의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넣으실 필요 없습니다. 한 컵. 그리고 동량으로 어분 글루텐과 유사하지만 그래도 어분의 종류가 좀 다른 겁니다. 이거는 동일한 종류의 어분이 아닌 다른 어분 종류. 약간 흔들어서 이렇게 한 컵, 뉴에이스 한 컵을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 있는 물은 뉴에이스 뒤에 보시면 2대 1입니다. 물의 개수가 0.5가 됩니다. 0.5. 어분 글루텐의 물의 개수 2대 1.5입니다. 0.75가 됩니다. 그러면 두 개가 1.25인데
앞으로 들어가야 할 두 개의 종류의 것이 요거 한 컵, 이거 한 컵이 들어갑니다. 이거 한 컵은 0.5입니다. 어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1.2입니다. 그 토탈 이 컵수로 따지면 1.25에 1.75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2.95 이렇게 해서 3컵 정도 넣으십니다. 전체. 자, 넣고 먼저 물을 3컵을 넣습니다. 하나, 둘, 3컵 조금 빠지게. 물론 오늘 젤루다는 아직 넣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젤루다 없이 해보겠습니다. 젤루다 없는 낚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젤루다를 넣으면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 뿐이기 때문에 오늘은 젤루다 없이 물을 겠습니다. 젤루다를 포함해서 3컵이 돼야 됩니다. 젤루다를 넣으실 때는 이게 죽이 되죠. 이 상태에서 섞인 다음에 이 어분을 조합이 된 것을 처음에 조합을 안 하셔도 잘 조합이 됩니다. 물이 들어가면. 한 컵을 넣고 파워펠렛 대립을 한 컵을 넣습니다. 그리고 저어줍니다. 잘 조합이 되죠. 뭐 이것은 먼저 무엇을 먼저 넣느냐 나중에 넣느냐는 중요치 않습니다. 자, 물이 약 3컵 넣고 시간을 어느 정도 경과되면은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알파경을 후코팅을 해줍니다. 조금만 지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수온이 16도대, 오늘 같은 경우 16도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간 상태니까 뭐 3분만 지나셔도 됩니다. 많이 죽이 됐죠. 이 상태에서 알파경을 역시 하나를 넣습니다. 이미 우리가 물을 하나 잡아놨기 때문에 알파경 하나를 넣습니다. 넣고 한번 넣고 저어주고 또 한 번 넣고 한 컵을 저어줍니다. 거의 이제 바로 쓰셔도 되는 진박 같은 형태로 바뀝니다. 조금 지나면은 이것이 글루텐이 어분과 글루텐이 물을 빨아 먹으면서 부드러운 떡밥으로 바뀌게 됩니다. 조금 놔두겠습니다. 자, 어분이 완성되는 동안 자, 이 컵의 위력이 대단합니다. 자, 젤루다를 따라서 찍어 쓰실 때도 요거 쓰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싼 거 15개 1,000원이니까 뭐 70원 밖에 안 하는 거죠. 60몇 원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뭐 3컵을 넣었다 그랬죠. 하나 마지막에 알파경 1컵 이렇게 놓습니다. 아주 계량하기도 편하고 단가도 비싸지 않고 그리고 말캉말캉해서 깨지지도 않습니다. 아주 그 다이소에서 좋은 거 팔고 있어서 써보실만 합니다. 오늘은 봄철 낚시에 대한 지난번 이론을 해드린 것을 좀 더 현실화 시키고 실제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봄철 낚시의 특성은 무엇인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봄철 낚시는 상승수온기의 낚시이고 여름철 낚시는 고수온기의 낚시라고 표현을 하고 가을철 낚시는 또 온도가 내려가는 시기의 낚시입니다. 그리고 겨울철 시기를 저수온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각 시기별로 미끼의 운영과 찌의 선택을 조금 달리 해줍니다. 봄철의 경우는 뭐 통상적인 60짜리 찌, 뭐 조금 더 고급형의 찌들은 70까지도 봄철찌로 무난합니다만 이제 하절기 찌는 좀 더 많이 올라오는 찌를 선택하시게 됩니다. 입질도 커지고 세지고 하기 때문에 추가 많이 달리는 무게가 많이 달리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찌도 큰 것을 선택하게 되고 많이 올리기를 기대하는 그런 낚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낚시를 정교하게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지만 보통의 낚시를 즐기는 낚시 하시는 분들에겐 그리 대단한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1년 내내 찌 한 개로 해결하려는 건 무리수가 있습니다. 낚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찌를 선택하시는 것이니만큼 찌는 계절별로 약간 변형을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수온 상승기인 봄철의 경우는 겨울철의 민감성과 봄철의 찌 오름성, 이 두 가지를 겸비해서, 봄철은 찌 오름이 이쁩니다. 그래서 찌 오름 두 가지를 겸비해서 민감성과 찌 오름을 좋게 하기 위한 찌의 선택과 그리고 미끼의 선택, 바늘의 선택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갑니다. 오늘 주간 기온이 24도까지 올랐기 때문에 여름 낚시라 그래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최근에 큰 비로 인해서 기온 13도까지 내려간 상황이어서 다시 봄철 낚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태에서 시작되면 다시 봄철 낚시라고 그러기 때문에 찌를 좀 더 민감하게, 채비를 좀 더 아직도 조금 가벼운 바늘 호수를 낮추고 목줄의 길이도 조금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세팅을 저는 오늘 기본 센치 목줄에 5호 바늘에, 그리고 원줄은 고부력질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3호 원줄을 썼고, 그리고 찌는 5.5g, 약간 고부력에 속하는 5.5g 찌, 엔젤 찌를 선보여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2단 입수찌 마침과 응급처치하는 기타 응급처치하는 요령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론으로 설명드렸던 떡밥 배합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낚시를 도착하면 낚싯대를 다 배치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낚싯대를 배치하고 제일 먼저 대강의 수심 지역에 무조건 던져 놓습니다. 이렇게. 이것은 기존의 찌를 사용하던 거나 또는 새로 찌를 사용하시는 거나 모두 동일하게 첫 작업은 동일합니다. 첫 작업에 해야 하는 일은 찌를 물에 적응시키는 일입니다. 찌는 1시간까지 변화가 옵니다. 그 변화 오는 찌의 모습을 다 일일이 체크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초기에 찌를 비교적 정밀하게 찌를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도 1시간 후에 한 번 더 체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찌를 먼저 던져 놓는 것부터 대강 아무 곳이나 그냥 던져 놓습니다. 그냥 던져 놓고, 오늘 약간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낚싯대가 바람에 많이 흔들립니다. 오늘 같은 날은 경질대가 유리하실 겁니다. 가 세팅이 되는 거를, 자, 이제 찌의 세팅이 제대로 됐는가를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찌를 쭉 30cm 이상 내립니다. 다 30cm 이상 내리고 현장에다 던집니다. 최대한 던집니다. 바람이 좌에서 우로 약 3m/s 정도? 이 정도 바람이면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찌가 살살살살 들어가면서 잠기고 있죠. 바늘도 없는데 잠겼습니다. 이 얘기는 좀 깎아주라는 얘기죠. 찌는 무조건 케미고무 밑으로 하는데 이거는 상단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 찌의 경우는 상단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전자찌이기 때문에 찌 끝에다 맞춥니다. 자, 지금 약간 찌가 가라앉았습니다. 너무 가라앉지 않게 찌 끝이 물 위로 보이게 합니다. 자, 여기 또 제가 재미난 가위를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자, 아주 합사가위, 편납가위는 요즘 시샘말로 왔다한 겁니다. 가격도 비싸지 않은. 자, 던져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잘라 보겠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감았던 거를 제거해 보겠습니다. 제가 편의상 맞춰놨던 거를 편납을 더 달았습니다. 계속 들어가죠. 계속 천천히 들어갑니다. 지금 제형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새로 나올 엔젤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의장 등록이 들어가 있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현재 90% 정도 완성되어 있는 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보일 때쯤 되면은 좀 더 이쁜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조금씩 이렇게 자릅니다. 여러 번 자르셔야 됩니다. 아무데나 던져도 상관없습니다. 땅에 바늘이 닿지 않으면 됩니다. 추가 바닥에 닿지 않으면 되니까 이제 찌는 적응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자, 이제 천천히 들어가면서 천천히 잠수합니다. 자, 더 자르면 조금만 더 자르면 되겠습니다. 지금 잘 보시면 제가 낚싯대보다 상당히 짧게 잘려져 있죠. 이건 뭐 작업을 하느라고 줄을 일부러 짧게 매서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줄을 짧게 맸을 때 챔질하는 요령과 던지는 요령에 대해서 또 겸해서 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요 편납을 붙였던 거를 이 편납줄을 사용하는 것이 법적으로 합당한 거냐 불법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으신데요. 코팅되어 있는 추는 상품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이거는 코팅 추는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새로 뭐 다양한 추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그 추가 합법이고 이거 불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거는 너무 지나친 말씀입니다. 절대 불법이 아닙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살살 찌가 들어가죠. 이제는 거의 다 완성이 돼 갑니다. 자, 그래서 요거 편납을 무조건 찌 끝에다 먼저 맞추십시오. 바늘은 달지 않은 상태 1단계 2단 입수 맞추는 1단계 2단 입수 맞추는 1단계는 찌를 30cm 정도 대략 내려놓고 수심 땅에 닿지 않게 내린 상태에서 찌 끝이 수평이 되게 한다. 천천히 들어가죠. 이제는 천천히 마지막으로 자른 거가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지금 위에가 빨간 것이 더 칠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90% 찌기 때문에 90% 완성된 찌라서 빨간 게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찌 끝이 지금 물에 딱 맞았습니다. 아마 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흰색이라서 안 보이지만 투명해서 안 보이지만 저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더 들어가지 않는 거 봐서는 찌 끝이 물에 딱 수평이 됐습니다.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이제 찌를 올리시고 2단계입니다. 2단 입수 2단계 찌를 올립니다. 아무렇게나 올리십시오. 아무렇게나 올리셔서 위에 찌고물을 2개 다는 이유가 수심을 맞춰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심을 멈춰 놓기 위해서 멈춘 고물을 2개를 답니다. 자, 던져서 잘 보십시오. 이 찌는 찌다리가 거의 없는 상태에 찌고 바람이 불다 보니까 탑이 상대적으로 깁니다. 그래서 찌가 수심이 이제 바닥에 닿습니다. 그래서 찌가 누워서 들어가는 것 같고 이상해 보이는데 바람이 불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수심을 맞추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중간 정도 오렌지색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 거리만큼을 임의적으로 내려줍니다. 어디까지? 한 마디까지. 빨간 마디가 나오는 데까지입니다. 이 찌는 끝에서부터 그 빨간 마디가 3cm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찌 마디의 간격이 야간에 이제 전자찌기 때문에 야간에 마디의 간격이 처음에 3cm, 3.5cm, 3cm, 4cm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거는 찌를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오렌지색에서 섰네요.
자, 우리가 더 수심을 정확하게 맞추려면은 한 1.5마디, 약 3cm 되겠네요. 3cm. 1.5마디면 이거의 경우는 3cm 좀 넘습니다. 그만큼 내리겠습니다. 어떤 찌든 위에 방울이 달려 있으면 케미거머 하단 1단계 케미거머 하단을 마치고 방울이 없거나 광섬유 톱이나 찌 끝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 스트레이트 상태가 돼 있는 상태에서는 무조건 찌 끝에다 맞추는 게 1단계입니다. 다음 2단계는 수심 한마디, 저 적색에다 딱 맞았죠. 수심 한마디에 맞는 게 2단계입니다. 이제 수심을 우리는 찍었습니다. 이 찌가 하루 종일 이제 낚시를 저 수심을 유지합니다. 자, 이 다음에 3단계. 다음은 3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3단계는 목줄의 길이를 요즘은 10cm 정도로 된 목줄 길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5에서 6cm, 5에서 6cm를 하는 것은 손가락을 전통적인 방법으로 손가락 위에 바늘을 올려 놓습니다. 귀에다 올려 놓고 바늘기가 손가락 가운데 마디 안쪽에 접힌 선에다. 그러면 총장이 7cm가 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근데 제가 6cm 목줄을 쓰기 위해서 7cm 조금 안 되게 잘랐습니다. 그리고 마디를 메고 끝을 잘라냈습니다. 3cm 정도를 잘라냈습니다. 3cm 이상을 잘라내면 실제로 이게 6cm 이하로 길이가 6cm 정도로 길이가 유지됩니다. 이제 여기서 한 마디가 꼬여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6cm 이하로 됩니다. 집어넣고 마디를 집어넣고 돌려서 가장 편안하게 하시는 주야간의 바늘을 결속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리에 밀어놓고 왼손으로 잡아주고 그 마디를 잡아주고 바늘을 잡아당깁니다. 두 개를 잡아당기면 어느 정도 들어간 다음에 얼른 놓습니다. 그러면 요 마디에서 딱 걸립니다. 이렇게 체결해야 됩니다. 이러면 약 6cm 정도의 설정이 됩니다. 볼까요? 자, 들어갔죠? 6cm. 여기가 6cm입니다. 이렇게 6cm를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제 다시 던집니다. 3단계입니다. 이게 바늘을 달고 수심이 제대로 찍히나를 다시 3단계로 봅니다. 찌가 잘 맞았나. 이때 2단 입수가 안 생기고 들어가면 우린 수심을 맞춰 놓은 거기 때문에 한 마디 나와 있는데 2단 입수가 생기지 않고 그냥 들어가면 지금 좀 약간 섰다가 들어갔는데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저거는 조금 무거운 겁니다. 조금. 근데 깊이는 같잖아요. 오렌지 색깔 그 빨간 마디에 그대로 있죠. 아까와 똑같은 수심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다시 2단 입수를 정확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럼 아까 우리가 찌끝에다 맞췄는데 왜 더 들어갔냐? 수심은 같은데 왜 목줄에서 그냥 들어갔냐? 바로 그게 2단 입수를 만드는 요령입니다. 줄의 무게가 작용을 하는 겁니다. 줄의 수직 무게가 아닌 수평으로 쳐지는 무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살짝 제거해 줍니다. 아주 조금입니다. 자, 보이겠습니다. 자, 섰습니다. 찌가 이쁘게 쓰죠? 찌다리 없는데 찌는 이쁘게 씁니다. 찌다리의 효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만 그건 추후에 다루도록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들어가는 속도가 아까보다 조금 더 느려졌는데 2단 입수가 생기긴 생겼는데 빠르게 생겼습니다. 이걸 저는 빠른 2단 입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뭐 그냥 쓰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성을 만들어주면 찌의 움직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조금 잘라냈습니다. 아주 조금입니다. 모서리를 잘라내니까요. 잘못 나갔네요. 바늘 때문에.
자, 보십시오. 섰다가 들어간데 아까보다 조금 더 늦어졌어요. 이제 또 조금 다르겠습니다. 세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상태의 순서를 바꾸시면은 나중에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수심이 달라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1단계, 2단계까지는 반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수심이 2m 정도밖에 안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3m권이나 이 정도에 가면 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심은 반드시 말고 한마디를 내놓으셔야 돼요. 섰다가 들어가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죠. 이제 마지막 마디가 점점 느려집니다. 근데 저것이 가장 이상적일 때는 2.55나 3호째로 썼을 때 3초 후에 찌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정도면 가벼운 거 아니냐고 걱정하셔서 2단 입술을 못 만드시는 겁니다. 찌 끝에다 맞췄는데 찌 케미고마 하단 맞췄는데 왜 또 맞춰야 되냐. 근데 그때 새롭게 생기는 힘들을 맞춰주는 게 2단 입수의 맞춤 이법입니다. 조금 또 잘랐습니다. 아주 실만큼 또 잘랐습니다. 실 굵기만큼 약박하게 잘랐습니다. 모서리를 잘라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2단 입수가 나올 겁니다. 저 오렌지색에서 쓸 겁니다. 섰죠? 오렌지색에 섰죠? 들어갑니다. 계속 들어가죠. 계속 들어가고 녹색에서 마지막 이제 안착이 될 겁니다. 아까와 거의 유사한 형태죠. 아직도 잘라냈는데도 유사하잖아요. 그 얘기는 괜찮다는 얘기죠. 자, 이제 아주 조금 자릅니다. 이번에는 이제 진짜 조금 자릅니다. 모서리만 완벽한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짜 조금 자릅니다. 모서리 살짝 자릅니다.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2단 입수 안 돼요 그러는 분들은 원줄이 가늘게 쓴다든지 2호줄 미만을 쓴다든지 카본줄을 쓴다든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오긴 나와요. 근데 원줄을 2.5 이상을 쓰시면은 자, 오렌지색에 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약 6, 7초 거리에서 들어갔어요. 욕심 같으면 저는 더 자를 겁니다. 자, 요번에 조금 더 잘라볼게요. 그래도 찌의 위치는 항상 똑같죠? 그래서 2단 입술 못 맞추시는 거예요. 겁이 나서. 근데 왜 겁을 내세요? 가벼우면 붙이면 되니까요. 자, 아주 조금 또 잘랐습니다. 무려 7번째 자릅니다. 자, 정확한 위치는 안 떨어졌습니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자, 노랑에서 오렌지에 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의 들어갔죠. 약간 올라온 듯 하죠. 그건 당연히 약간 올라옵니다. 그 이유는 밑에 안착하는 목줄이 접히는 힘에 한계가 있습니다. 두 매디가 겹쳐 있는 매디 부분은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그래서 그렇게 2단 입수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자, 이제 세팅이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음 단계를 밥이 완성이 됐을 겁니다. 지켜보시면 변화 없죠? 밀어도 찌 안 올라오죠? 사선 앉은 겁니다. 당겨도 이상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우리들이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찌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원칙은 낚싯대 초리대 끝이 물에 달랑말랑하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5, 60cm까지는 큰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점점 수심이 깊어지고 찌가 80, 90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초리대와 찌 끝과의 각도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찌 끝을, 찌 다리 끝을 들어 올리는 현상이 나와요. 그래서 외부의 힘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외부의 힘에. 이럴 때 주의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 상태로 그냥 하면 허챔질이 많아지고 입질이 이상해집니다. 자, 이럴 때 수심의 각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찌 끝을, 초리 끝을 비춰주실까요? 초리대
90cm를 쓴다 그러면 한 마디 이상을 물에 넣으셔야만이 각도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이거는 72cm짜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래도 반 마디를, 찌가 긴 찌에 속하기 때문에 반 마디를 물에 잠가 주셔야 돼요. 또 너무 많이 물에다 잠가 놓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두 마디까지, 90을 쓰실 때는 두 마디까지, 수심이 깊으면 더 꺾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찌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찌 밑을 잡아당기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면 입질이 이상해집니다. 정확성이 떨어져요. 자, 이제 이 상태로 줄을 한번 밀어 보겠습니다. 이상 없죠?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찌가 낚싯대를 건드려 가지고 찌가 바로바로 반응을 해버리면은, 낚싯대 조금 건드렸는데 바로바로 반응하면 찌 움직일 때 허챔질 종류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긴 찌를 쓰시는 분들은 낚싯대 끝이 좀 더 물에 잠기게 한다. 요건 27대의 경우인데, 29대의 경우인데, 더 길게 32대나 40대를 치면 그 깊이는 더 넣어줘야 됩니다. 3번 땡까지도 더 넣어줘야만이 입질이 달라집니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찌를 안정적으로 위치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찌의 수심을 맞추는 요령입니다. 이제 밥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주 부드럽습니다. 얼핏 봐가지고 점성이 하나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점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 밥은 손으로 이제 압축 조정을 하시면은 풀리는 속도가 다 달라집니다. 자, 이렇게 세게 눌러 보겠습니다. 물에다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밑에 고기가 있네요. 자, 밥이 안 풀어지고 그대로 들어가죠. 고기가 집어 먹었습니다. 다음, 지금 물에는 송화가루가 날릴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5월 달에는 송화가루가 지금 날립니다. 조금 있으면 더 많이 날릴 텐데요. 자, 이렇게 눌러서 집어형으로 달아보겠습니다. 덜 풀어지죠? 그런데 10cm 정도 들어가면 막 풀어지면서 들어갑니다. 밥이. 그래서 이 압축강도 내 마음대로 됩니다. 표층에서 하고 싶으면 조금 더 천천히 손으로 주물러서 한 번만 눌러서 모지게 해서 주시면은 이렇게 풀어지면서 들어갑니다. 벌써 10마리 정도 고기가 몰려들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여름철에 심할까? 특히 5월 달에는 산란기철에 들어옵니다. 수온이 16도, 18도가 되면 산란철이 됩니다. 지난번 18도까지 올라갔었는데 18도에 고기들이 뒤집어지는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창포 옆에 심하게 그런 현상들이, 물장구를 치는 모습들이 요란하게 나타났었는데, 비가 오고 나서 고기들이 가에로 나와 있는 대기 상태입니다. 이 수온이 다시 18도가 올라가면요, 물 다 뒤집어 놓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렇게 가로 고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양식된 고기이기 때문에 밥에 대한 반응도 빨라서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고기들이 산란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제 미끼를 달아서 본격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왼쪽 무릎에다가 수건을 올려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손을 닦기 편하고 이렇게 닦으시면 되니까요. 자, 수심을 잡은 찌가 정확하게 시간이 지나니까 딱 원래의 위치로 들어갔어요. 자, 이 상태에서 이 찌를 다룰 때 저는 지금 봉추 2호 중자를 달았습니다. 이제 고수온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자를 달았고 5.5g 짜리라서 중자를 달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다 편납을 달았던 걸 다 잘라내고 그 편납도 또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맞췄고, 뒤로 낚싯대를 빼실 때 그냥 잡아당기시면요, 낚싯대 부러집니다. 특히 동저이기 때는 더 그러고요. 이거를 여기 제 위치에다 놓고 당기시지 마시고 뒤로, 내 등 뒤로 한 마디 이상을 뒤로 빼십시오. 그 상태에서 당기면은 안 부러집니다. 이 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올 찌입니다. 이 찌는 새로 나올 찌인데 아직 완성도가 90%밖에 안 돼서 아직 시인도가 약간 주간에 떨어집니다. 이제 좀 더 컬러링이 들어가면 시인도가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 테스트용 찌입니다. 부력은 5.5g에 해당되는 찌고,
이런 형태의 몸통입니다. 요거를 저희는 SD라고 분류합니다. SD. 그리고 밑을 열면 배터리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면 배터리 케이스가 있고, 배터리를 밀어놓으면 불이 들어오죠. 425 배터리입니다. 위에 3cm, 3.5cm, 3cm, 4cm입니다. 이렇게 불의 간격을 다르게 해주는 것은 초기의 민감성의 입지를 보기 위해서 맨 위에를 3cm로 한 것이고, 녹색불이 올라오는 준비 단계, 2개의 녹색불에서 오렌지를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더 3cm 이상 더 올라오면 여기가 챔질 타임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다 걸립니다. 만세점입니다. 여기는 만세점이고, 몸통에 불이 들어옵니다. 낮이라서 안 보이죠. 불이 2개가 들어와서 몸통에서 보여줍니다. 칠흑 같은 밤에는요, 환상입니다. 이지의 외장의 모습입니다. 나중에 야간 낚시할 때 더 모습을 보여드릴 겁니다. 곧 나올 거니까요, 기다려 주십시오. 불은 72지만 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점 등입니다. 72cm 10점 등입니다. 몸통에 2개 불이 들어가 있고, 만져도 오돌돌돌하지 않고 찌끝은 1.2mm입니다. 1.2mm. 다리는 1.5mm입니다. 안 부러집니다. 그런 안전성, 고장이 없도록 하는 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가를 주고 찌를 사서 고장 나는 일이 많죠. 이 찌는 고장률이, 통상적으로 나는 고장률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되면은 저희가 다 AS 해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상망측한 찌 같기도 하지만은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찌다리가 없어짐으로써 나타나는 이점,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지금 바닥에다 밥을 몇 덩어리 아까 놓았더니 고기가 많이 들어와 있네요. 자, 첫 번째는 밥을 은행알보다 좀 크게 해서 이렇게 모지게 달아서, 모지게 해서 바늘을 잡아 당겨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줍니다. 자, 2개의 밥을 같이 해줍니다. 살살살살 눌러서, 살살살살 눌러서, 어떤 분들은 꽉 해가지고 바늘을 걸어 밀어 놓으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닙니다. 꽉 눌러서 하는 게 아니고 살살살살 눌러서 바늘을 대고 잡아 당겨서 안으로 넣고 꽉 눌러놓는 겁니다. 처음서부터 눌러서 하시면 쪼개집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1단계 333의 법칙이라고 그랬죠. 333의 미끼 운영수를 쓰십니다. 1단계 3번 유인 단계. 떠 있는 고기 밥 들어간다고 알려주는, 고기들에게 알림 경종을 울려주는 겁니다. 자, 밥 들어간다 라고 알려줍니다. 찌가 이쁘게 천천히 들어가는데 벌써 고기다가 건드리네요. 부분적으로 고기들이 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제 수온이 올라가면 점점 더 심화될 겁니다. 그 여름 낚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좀 어려워지긴 합니다. 자, 333의 3은 첫 번째, 유인밥 3덩어리를 2덩어리씩 3번을 넣는다. 얼마 간격으로? 3분 간격 정도면 충분합니다. 밥이 풀어지니까요. 1분 간격으로 노는 속공 낚시 방법도 있지만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3분 정도 하시고 손도 좀 닦으시고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닦으시고, 자, 이제 한번 해볼까? 고기들아, 밥 첫 번째 밥 들어갔다. 시간 전략을 위해서 3분이라고 치겠습니다. 2분 정도 경과가 됐고 다시 낚싯대를 드러냅니다. 자, 이 들어 올릴 때 짧은 줄을 사용하고, 오늘 바람 불기 때문에 짧은 줄을 사용했습니다. 무려 40cm 짧게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제가 낚싯대를 30cm를 수심을 짧게 잡았습니다. 원줄을 좀 짧게 잡은 이유는 바람이 불고
그리고 다루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30cm까지 필요 없고 20만 잡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낚싯대의 경우는 30이 편하길래 30으로 하는데, 이럴 때 잘못하면은 튕깁니다. 치면은 앞으로 푹 들어와요. 갑자기 힘이 세게 먹히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채실 때 그 꺾이는 지점에 바늘이 닿는 지점까지 지점을 하고 탁 채시면은 그냥 스냅핑이 간단하게 됩니다. 들어올 때도 바로 내 손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게.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속 동작으로 밥을 누면서 보겠습니다. 줄이 잡을 때는 손잡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손잡이 앞을 잡는다. 그래야만 쉼새가 먹는다. 그래가지고 고기가 걸렸을 때 제압하기 용이하게 줄을 좀 짧게 하시면 됩니다. 유레터에서는 줄이 길면 옆에 분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유레터 옆에 분들의 간격 유지를 위해서 줄을 좀 짧게 매서 쓰는 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입니다. 결국 저는 옆에 분이 2.8칸대를 치셨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제가 갖고 있는 2.9칸대로 세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 향어 좀 보시죠. 자, 향어 3마리와 붕어 6마리가 달라붙었습니다. 향어 대장 향어가 이렇게 붙어있는 고기들이니 고기를 못 잡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먹이에 대해서 저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있건 없건. 자, 이렇게 바늘에다 대강 눌러서 눌러줍니다. 자, 옆에 분이 잡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집어밥이, 유인밥이 들어갑니다. 자, 던질 때 요 위에를 잡고 던졌습니다. 끝을 잡고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날아갑니다. 자, 밥이 들어갑니다. 이때 들어가는 모습을 잘 보셔야 돼요. 고기가 지금 빨고 들어가서 2단 입수가 안 나타났습니다. 지금 훅 빨고 들어갔어요. 들어가다 갑자기 훅 들어가면 그게 고기가 빨고 들어가는 겁니다. 잘하면 네 번째 밥에 첫 줄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두 번째 밥이, 유인밥이 두 번째 밥이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가 맞춰놓은 수심과 원래의 수심과 밥을 다룬 수심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차이가 나더라도 정확하게 떨어졌으면은 차이가 나더라도 별 차이가 안 나야 됩니다. 자, 지금 보면 별 차이 안 나시죠? 근소하게 조금 더 올라온 모습도 보이는데 제가 봐서는 거의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카메라를 보는 각도와 제가 보는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카메라는 줌으로 당겨서입니다. 지금 입질이 벌써 들어오고 있습니다. 입질이 들어와서 녹색 마디가 지금 훌쩍 올라왔어요. 다시 들어갑니다. 오늘은 날이 맑아서 불을 켜지 않고 사용하지만, 날이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거나 흐린 때, 안개가 낄 때는 불을 사용하시는 게 찌가 훨씬 잘 보입니다. 오늘은 쾌청한 날씨이기 때문에 불의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불을 안 켜고 그대로 찌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렇게 이팔대에서 보는데 무리하지 않습니다. 지금 밥을 근처에서 한 번 빨았었습니다. 지금 주변의 분들이 고기가 잘 나오네요. 다행히 오늘. 자, 세 번째 유인밥이 들어갔습니다. 고기를 유인하고 집어하는 밥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상태로 나간다면 오늘 빨리 고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 꼴이네요. 자, 물을 많이 때리는 놈은 꼴입니다. 물을 많이 때리면서 나오는 놈은 분명히 꼴이 걸린 놈입니다. 낚시하다 보면 재밌는 일이 많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죠. 자, 세 번째 유인밥이 들어갔고, 이제 고기가 건드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의 집어밥은 조금 더 눌러줍니다. 살살 좀 더 눌러주고, 크기는 같게 하되 바늘을 넣고 한 번 더 세게 눌러줍니다.
모양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집어밥의 형태보다 조금 더 세게 눌러진 거예요. 자, 유인밥의 형태보다 조금 더 눌러주신 겁니다. 이제는 유인밥이 아니고 집어밥이기 때문에 중간에서 바닥까지 고기를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늘을 대고 잡아당겨서 밥 하나를 조금 더 작게 하고 조금 더 주물러 줍니다. 대신 세게 누르지는 않습니다. 뱅글뱅글 돌려줍니다. 좀 틀리죠. 아까 달린 거하고는 좀 다른 밥이죠. 요 밥은 바닥까지 들어가는 밥이고 요 밥은 중간까지 유인하는 밥입니다. 그래서 집어밥이 됩니다. 자, 고기들이 오후 2시가 넘어서니까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약 2.2m 정도, 고기가 지금 받쳤습니다. 받쳐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렌지에서 섰다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효과적인 집어밥이 됐습니다. 봄이 되고 숲이 깊어지니까 벌써 딱따구리가 들어왔고, 외가리는 벌써 산란을 한 지 오래됐기 때문에 부화를 해서 밤엔 요란합니다. 개개개개거리고 요란합니다. 새끼들에게 주파수 전달하는 모습이라는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개개거리는 소리는 상호 교신하는 소리라고 합니다. 주파수를 맞추는 애미의 소리를 입력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애기들도 엄마가 놀아주는 그 목소리를 기억한다죠.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같습니다. 처음에 밥을 잘 주면은요, 그 잘 주는 밥에 고기들이 현혹됩니다. 자, 벌써 올라오죠? 집어밥에서 벌써 올라왔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입질을 보기 위해서 집어밥 3단계, 세 번째, 집어밥 세 번째에서 입질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지금 찌가 올라오는데 밥이 무거운 형태로 찌가 올라왔어요. 네 마디가 올라왔죠. 4마디 올라왔는데 챔질해도 걸릴 확률은 높습니다. 네, 그냥 놔두고, 지금 집어밥 첫 단계니까 놔두겠습니다. 아직 고기 밥이 붙어 있는가 봅니다. 찌를 살살 또 땡깁니다. 자, 우리가 유튜브에 보면은 좋은 분들이 많은 그림들을 올려주십니다. 그 중에서 특히 동영상, 수중 동영상을 보여주십니다. 저럴 때의 모습을, 지상의 모습과 물속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동영상들을 저희가 많이 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잘 안 보거든요. 왜 그럴까요? 사실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들어가 봐서 한 것이 아니라 오랜 낚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낚시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알아요. 어종까지 알아요. 그리고 크기도 알아요. 입질의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물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뭐냐. 물속을 들여다보는 낚시로 하면은 신비로움이 사라집니다. 대낚시의 재미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찌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로 실현을 시키는 겁니다. 미지의 세계를 내가 노력해서 현실의 세계로 만들어 버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신비입니까? 그 신비로움을 잃어버리는 낚시는 재미를 덜합니다. 상상도 틀려도 내 마음대로 상상하라는 게 더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면, 아, 그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속전속결로 낚시를 배우고자 해서 고기가 먹는 모습까지 보려고 합니다. 그거 왜 봐야 되죠?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